어제 이야기에 이어서 복지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복지는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 것에 있다는 설명을 어제 드렸죠. 그리고 인간은 물질인 육체와 비물질인 영혼이 결합한 독특한 구조를 가진 존재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과의 법칙이라는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이 윤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적인 진화를 해왔고, 그래서 오늘날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거나 동의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위에서 설명한 그런 전제 조건들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요, 첫 번째,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주어지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불공평하거나 불평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내가 짓고 내가 받을 뿐입니다. 그 사회주의적 유물론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이 현상들을 분별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죠. 오히려 인간의 영혼과 윤회의 이야기를 빼놓는 이론과 사상들은 비과학적인 담론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두 번째, 인과의 법칙을 따라 내가 접하게 되는 환경과 인연들은 서로 주고받아야 할 빚고리들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인과의 법칙을 따라 서로에게 빚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벌어지는 환경들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영적인 진화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요, 아주 정확하게 인간들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먹는 밥 한 톨에도 이 우주가 만들어주는 햇빛과 바람과 비가 동참을 하고요. 농부에서부터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도로나 자동차, 물류 시스템 같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이 맡은 일을 하면서 참여를 해갖고 나에게 빚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나 역시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해야만 밥술이라도 뜨고 살아갈 수 있고 말이죠. 결국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주어진 조건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들로 인생을 살아내며 스스로 영적 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자신의 빚을 받을 때나 자신의 빚을 갚아 나갈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온 우주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줌으로써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흔히 돈이라는 대가를 주고 뭔가를 사먹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만 이 역시 프레임입니다. 만약 농부가 마음을 내서 농사를 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쌀 한 톨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환경과 각자 타고난 재주가 달라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이 다 다릅니다. 농촌에 태어났다고 모두 농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도시에 태어났다고 농부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지구상에는 80억 개의 얼굴이 있고 각자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는 덕분에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과 편리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돈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원리들을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정말이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 우주가 동참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빚을 갚아 나갈 때도 기분이 좋아지기는 매한가지예요. 어깨가 홀가분해지거든요. 이 무거운 짐들이 덜어지고 개운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왠지 이유도 모르고 신경이 가고 또 마음이 끌리고 하는 것들 속에는 영혼에 각인된 빚 갚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것들 말이에요. 가령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도 이런 원리 때문이고, 또 국제난민기구에서 일을 하는 국경 없는 의사회 의료진들도 이런 원리 때문에 그 고생을 사서 하는 거거든요. 빚을 갚아야 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끌려서 하는 것들,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나만 아는 옹졸한 사람에서 내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걸 배우고, 또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느냐를 찾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교육이죠. 교육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얻어야만 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교육은요, 부모의 보호 아래서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황제나 왕, 그리고 귀족 계급들만이 따로 글을 배우고
특수한 교육을 받아왔죠. 오죽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를 깨우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귀족들을 상대하면서 엘리트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살았겠어요. 이 유대민족이 뭐 하나님의 자손이라 특별했던 게 아니라 그저 그를 가르치는 교육이 특별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를 모르고 살던 인류가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고 그를 알게 되고 또 지식을 가지고 놀 줄 알게 되면서 신앙에만 매달려 살았던 중세 시대를 마치고 근대 국가로 넘어올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근대 시대인 프로인에서 만들어진 의무교육 시스템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학교라는 시스템은 벌써 200~300년이 된 낡은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이미 1763년 독일의 전신이었던 프로이센에서 인류 최초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무교육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독일이 만든 의무교육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의지나 생각을 제약하고 종소리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또 상급자의 명령에 의문 없이 그저 복종을 하는 훈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군인처럼 줄을 맞춰 걷고 교사가 들어오면 일제히 기립해서 격려를 했죠. 이런 독일의 학교 시스템이 산업혁명 시기의 공장 시스템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미국과 영국을 거쳐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1810년 훔볼트에 의해서 베를린 대학이 만들어지면서 이 학문의 칸막이를 친 분과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현대 모든 대학들이 그 모델을 따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일이 만든 대학의 목적은요, 전문적인 관료와 국가에 필요한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에 있었어요. 당연히 뭐 진리를 찾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분과라는 것에 그 성벽을 쌓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현대사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학교입니다. 따라서 사회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인생 최고의 복지는 학교입니다만 21세기에 맞는 학교 시스템은 아직 없다는 것뿐이죠. 이 복지의 틀은 갖춰놨는데 그 안에 들어갈 이 복지의 내용이 없는 셈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 그런데 이 21세기는요. 그동안에 우리들이 살아오던 환경과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지식이 책 속에 있었고요. 또 그것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입이 절대적이었죠.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문맹은 학교에 가기도 전에 기본으로 다 뗍니다. 산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지식은 더 이상 책과 학교에 있지 않아요.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21세기가 되면서 AI가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졌어요. 그리고 대학도 그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더 이상 스펙을 요구하지 않기 시작했으니까요. 21세기는 스스로의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학력으로 포장이 되질 않죠. 지식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식의 전달 시스템인 학교라면 머지않은 시기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학교가 사라져야 하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 학교라는 틀은 정말 좋은 툴이에요. 지식은 얼마든지 인터넷 검색이나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들은 그 안에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인간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인생학교를 만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너무도 필요한 이야기들,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인생학교라는 채널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학교가 필요한 건 바로 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간들 속에서 살아가도록 모든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인간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합니다. 즉 서로 말이 통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죠. 밥 먹었냐? 밥 먹어라 같은 이런 수준의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21세기 우리 사회가 너무 거대해지고 복잡해져서 단순하게 그런 기본적인 의사소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랑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 지구별에서 살아가는 80억 명의 사랑은 전부 제각각일 거예요. 하나도 같은 사랑이 없을 겁니다. 물론 이 사랑이란 단어가 참 지저분해진 탓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랑이란 단어는 19세기 말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 때 서양의 것들을 수입하고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서양의 러브를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번역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대로 사용이 되면서 우리들이 이 사랑이란 단어를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니 불과 100년도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도요, 애초부터 사랑이란 단어가 있었던 게 아니고 갈망을 한다는 뜻의 에로스가 있었고요. 또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가 있었고 부모의 보살핌 같은 의미의 스토르기가 다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신의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아가페 역시 그저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영어의 어원이 되는 러프 역시 호의나 친절에 더 가까운 의미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그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시기에 남편들이 전부 전쟁에 떠나자 궁중에 홀로 남은 여인네들 사이에서 불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궁정신이라고 불리는 투르바두들에 의해서 이루지 못할 사랑을 포장을 해서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표현들이 만들어졌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결혼이라는 게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글을 배운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 인간들의 직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가문을 벗어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 시대에서 이 가문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개인적인 삶을 살고 싶어지는 젊은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또 독일에서는 괴테가 젊은 베르트레의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병처럼 사랑의 열병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좋아하면서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스토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처럼 이 사랑이란 단어 안에는 그 남녀 간의 상렬지사와 쾌락과 또 중세의 교회가 집어넣은 신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정말 오만 가지 것들이 다 섞여 들어가 있어요. 이런 배경을 전혀 모르는 우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각자가 생각하는 그 사랑을 만들어 놓고 사랑한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결과 사랑에서 결혼한 커플들의 절반은 이혼을 하고 있죠. 이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이 현대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 거대해지고 복잡해진 21세기는요.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소통이 되어야만 하는데 서로 아는 것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전혀 말이 통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대학의 분과 시스템은 전공 바보들을 만들어버려서 협업을 하면서 뭔가 함께 만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냅니다. 그저 집단 이기주의로 힘겨루기만 할 뿐이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학교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사람과 소통하는 기술을 배우는 곳으로서의 학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 됩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할 아이들이 한 반에 모여서 1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배우게 되죠. 이거는 지식과 전혀 다른 결이에요. 지식은 습득을 하는 거예요. 배워서 익히고 얻는 것. 그런데 이 공부는 전혀 다릅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부의 원래 뜻이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공부라는 건 사실 지식이 아니라 사람 공부입니다. 인생 공부가 사람 공부라는 말이에요. 이 학교라는 시스템은 우리가 도망도 못 가게 1년 동안 딱 묶어서 매일 얼굴을 보게 만들어 놓고 사람 공부하는 훈련을 시키게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21세기의 학교가 아직까지도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 공부.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거로는 학교를 운영할 의미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이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태권도와 합창 그리고 연극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딱히 이것저것 말로 가르칠 필요가 없이 그냥 같이 하나의 이 프로젝트를 수행해가면서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되어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이런 제안은 이미 저희 인생학교 자살제로 프로젝트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행정을 담당하는 그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 이야기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듣기만 하면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라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돈이 따로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복지 사업이에요. 아니지. 오히려 이 시스템으로 돈을 벌 수 있죠. 이 시스템을 전 세계에 수출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처럼 제대로 된 복지 사업은 그냥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사회보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같은 시스템은 영국과 미국에
미국에서 수입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의료보험 체계는 영국의 페이비언 협회가 설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또한 영국의 제국주의 시절 보어전쟁을 통해 얻은 뼈저린 경험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국가에서 관리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의료비와 환자 수가 폭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의료비 덕분에 1인당 병원 진료수가 가장 높죠. 오죽하면 뭐 병원을 쇼핑한다고까지 하겠어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워지죠. 보험은요, 우리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만성질환자만 양성을 하고 있죠. 차라리 그 돈으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자, 보자고요. 현대인들의 질병의 원인 1위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올까요? 이 한의학의 이론 가운데 불통즉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통하지 않으면 아파진다는 뜻입니다. 이 스트레스의 원인은 딴 거 없어요. 소통이 되질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말이 통하고 소통이 되면요,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죠. 가족 간에, 동료 간에, 그리고 부서 간에 소통이 되질 않아서 열받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죽하면 미국에서도 1960년대에 가족 간에 소통이 되질 않아서 학부모를 상대로 상담을 하고 또 마샬 박사의 비폭력 대화를 교육을 시켰겠냐고요. 그런데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가 바로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 풍토가. 그리고 우리가 성장기에 수입을 했던 그 문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개인주의가 다시 우리나라를 집어삼켜버렸죠. 만약에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재밌고 즐거워진다면 현대인들의 질병은 사라지고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집니다. 이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는 의료보험 제도는요, 이제 좀 손을 봐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차라리 국민건강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온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지금처럼 의료보험 재원이 부족해서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일도 방지할 수 있고 말이죠. 이게 현재 말들을 안 해서 그러는 거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상태가 정말 엉망인 상태로 가고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결국엔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시기가 곧 옵니다. 국민의 건강은요, 우리들이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워서 스스로 건강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게 복지고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럼 뭐 국민연금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했었는데 국민연금은 국가 재원 마련이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은요, 전 세계 투자자금 랭킹 3의 큰손입니다. 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요, 국민의 미래연금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다가 잘못이라도 되면 국민들이 전부 독박을 쓰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원도 돈도 별로 없는 나라의 연금이 전 세계 투자기금 가운데 넘버 3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왜 이 연금이 국가 재원 마련이었는지 아세요? 국가가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국채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곳이 연금이에요. 즉 미래 자금을 끌어다가 국가의 빚을 떠안는 곳이 국민연금이라는 말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 자금을 마련하는 뒷주머니 쌈짓돈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의 노후 자금은 언제든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상태고요. 그걸 믿고 노년을 설계한다? 아이고 넌센스죠. 차라리 그 돈으로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낫죠. 21세기는 100세 시대예요. 기본 90, 못해도 80, 길면 100년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100년을 살면서 할 일이 없는 인생은요,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우리 인생의 포맷 자체가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의료보험 제도 때문에 만성질환자로 전락한 채 100년을 살아내려면 우리는 다 지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공포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곧 닥칠 현실이에요. 이 전국의 요양병원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들이 어디쯤 와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는 한 세대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삶의 설계를 전면 개정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하루빨리.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죽는 날까지 살다가 가는 것. 그리고 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복지입니다.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게 사람들과 지내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보람을 얻는 삶.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삶이었다고 죽을 때 말할 수 있는 삶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영화도 봐야 되고 음악도 듣고 또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매너와 교양도 갖춰야 하고요. 또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최첨단 기기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하고 말이죠. 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투자는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투자니까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아이고 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찝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돈 하는 세상이죠. 마치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해결이 될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강남의 천억대 부자가 매일 병원에 가서 투석 치료를 받으면서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복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복지가 필요한 사람일까요?
아니지, 살아있으니까 행복할까 아닐까를 물어봐야 할까요? 뭔가 좀 이상하죠? 요즘 지방도시에서 요양병원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운영이 어려워서 말이죠. 아니, 노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병원은 점점 더 필요해 가는데 운영이 힘들어서 병원 문을 닫고 있다니 이해가 되질 않죠. 어쨌든 간에 그 내막은 좀 복잡한데 그 얘기는 덮어두고요. 지방 사람이 요양병원에 가려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게 돈으로 해결이 될 것 같나요? 또 하나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봅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투자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투자를 장려하고 있죠. 전 국민들이 자본가를 꿈꿉니다. 전 국민이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길 꿈꾸고 있고요. 그런데요, 이게 일단 인과의 법칙 때문에 전 국민이 투자자로 돈을 벌 수도 없고요. 자본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반드시 누군가는 돈을 잃고 개고생을 하겠죠. 쪽박을 차고 피눈물도 흘릴 거고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돈만 쳐다보면서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그렇게 노년이 찾아오면 지옥문이 열립니다. 현재 우리들은요, 잘못된 정부들로 인해서 비틀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뒤틀린 정보들을 바로잡고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저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 돈은 저절로 들어오고요. 내가 먹고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깨달을 때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복지국가로 변해갈 겁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서 연구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길로 가야만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나누는 방법을 잘 몰라서 돈이 한쪽으로 쏠려버려서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려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좀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서로 공유가 될 때 변화가 시작이 될 테니까요. 그 일이 진짜 복지 사업입니다. 오늘로써 이 복지 이야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